경제원론 이번 시간에는 공공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일반적인 시장,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떤 상품들, 사적재화라고 합니다. 사적재화 또는 서비스.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한다면 그와 아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공공재 또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화, 또 다른 측면에서 사적재로 거의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클럽재가 있겠습니다. 그래, private goods, public goods, public resources, 그리고 club good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oods가 재화고요. 복수로 씁니다. good에다가 s 붙여서. 그래서 상품이라는 거죠. 재화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데 그게 일반적인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 특징, 제대로 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사적재화라고 하고, 거기와 대비되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화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적재화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후생적인 관점, 후생 경제학을 기반으로 둔 사회후생을 측정해 본다면 사적재화의 경우는 경쟁시장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 그냥 시장의 역할에 분배 구조를 따르는 것이, 시장 구조를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다른 말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외부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외부성 그 자체도 이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또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재의 경우라든지 공유자원의 경우 어떤 성질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경향이 있는지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초점은 재화의 어떤 분류를 해보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어떤 특징을 가진 재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런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이 실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화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건데,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때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나누겠습니다.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배제성과 경합성입니다. 경합성과 배제성, 배제성과 경합성. 근데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또 확 단어만 듣고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영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영어 단어도 생소하니까. excludability 해서 배제성이고요. rivalry 그래서 경합성입니다. rival이라는 거, 우리 라이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 경쟁하는 상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합성이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상품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수량의 리밋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한정된 수량의 상품이 있을 때, 내가 요 10개의 수량이 있는 상품 중에 어떤 사람이 한 개를 소비하고 나면 9개밖에 남지 않죠. 이렇게 한계가 주어져 있는 상태의 경우 어떤 사람이 10개를 다 소비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그거를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공기라고 하는 거, 한 명이 숨을 한숨 더 쉰다고 해가지고 공기가 사라지지 않죠.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해서 아주 희소적인 아주 깨끗한 공기라고 얘기하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공기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상에 너무 널려 있어가지고 이게 상품으로 거래되기 힘듭니다.
그게 뭐 예전에는 봉이 임선달이라고 해서 물 팔아먹는다, 대동강물도 팔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생수를 팔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개념 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바뀜에 따라서 상품이 새롭게 창출되고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특징에서의 경합성이라는 거는 그 소비하는 수량의 한계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많이 가져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것. 그거를 경합성이라고 한다. 라이벌리라고 한다. 라이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라이벌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 소비하고 나면 내가 그만큼 소비하지 못하게 된다. 그 양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배제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xcludability입니다. exclude 한다. 네, 제외한다. 배제한다. 이런 단어를 쓴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자어로 배제성이라고 씁니다. 그 배제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거기에 들어가요. 가격이 지불한 사람만 이 물건을 소비할 수 있어. 라는 형태로 나타나면 배제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소비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가격이라는 특징, 가격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 배제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뭐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런 물건이 존재하고 있고 누구든 다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공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거 뭐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했던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세워놨어요. 예쁜 공원을 세워놨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그것 자체도 사실 공원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돈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지불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배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원이라고 그러니까 배제성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요금을 받으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배제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 한 명이 숨을 쉬는 데 대해서 어떤 과금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토 내에 있는 공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숨을 쉬려면 호흡세를 매기겠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배제성을 추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이제까지 그래왔던 전통도 없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부과하든지 아니면 입국한다는 의미에서 입국에 어떤 과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방이라던가 경찰 서비스라던가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적이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물론 세금을 내서 그게 국방비로 쓰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의 수준을 더 높이자 더 낮추자라고 해서 우리가 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운영을 위한 정부의 비용을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 체제로서 시장에서 얼마만큼 더 소비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배제성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배제성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요. 경합성과 배제성을 바탕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재화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지, 경합성과 배제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네 가지 부분이 아주 쉬워지니까 꼭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가 그림 아니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경합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네 개가 되는 거죠. 2x2 매트릭스
또는 사각형의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거 사적 재화입니다. 일반적인 재화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죠. 네, 상품의 개수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이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적 재화, 일반적인 재화라고 한다면 공공재는 그거 둘 다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배제할 수도 없고 경합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 국방이라든지 경찰 서비스라든지 뭐 소방 서비스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서비스 자체를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재화는 그 사적 재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간쯤에 딱 있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상품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경합성은 있으면서 배제성은 없는 것, 배제성은 있으면서 경합성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은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 클럽제라고 합니다. 그 배제성이 있는 이유는 돈을 내야지 그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겠죠. 뭐 케이블 TV라든지 그런 어떤 요즘 서브스크라이빙 시스템을 가진 그거에 대해서 페이를 하고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걸 클럽 재화라고 하고요. 그 클럽 재화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근데 이것도 아주 많은 사람,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클럽의 크기 자체, 클럽 네트워크의 크기 자체에 따라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이게 경합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재화로 조금 옮겨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런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류를 할 때 클럽제를 그 카테고리에다가 이름을 붙이고요. 배제성은 있으면서 경합성은 없는 재화를 우리 클럽굿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이제 공공자원입니다. Common Resources죠. 이 경우는 배제성은 없어요. 공짜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와 아니면 그 소비를 뭐 돈을 지불하고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리밋이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합성은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쓰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 가치를 지불한 사람만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걸 공공자원이라고 하고요. 다 없는 것,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것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예로는 뭐 공기라든지 국방 서비스, 뭐 소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국도, 네. 도로를 사용하는 데서 돈을 지불하진 않죠. 그 일반 국도들이 그렇게 분류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뭐 물고기라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짜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자원들, 공공 자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면 물고기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 그 기준이 경합성과 배제성에서 나온다라는 거 특히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특징이 뭔지, 배제성이 뭔지, 경합성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이 장을 이해하시는 데는 특별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것은 공공재와 공유자원입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 뭐죠? 배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누구든지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배제성이 없는 두 재화의 어떤 분류, 공공재와 공유자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외부성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공공재라는 거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육이라던가 국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와 연관을 조금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이거 공급했다라고 했을 때 과소 공급될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사적인 가치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안 내도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국방 서비스가 어느 수준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현 안 하고 내가 지불하지 않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암묵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필요했냐?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표명한다면, 투표한다면 그만큼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적인 편익이 훨씬 더 크고 사적 편익은 거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기준 또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가치보다 조금 낮게 평가될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의 사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시장의 수요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조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유 자원의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와 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공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관이 좀 되겠죠. 아니, 근데 공기가 뭐 공공재처럼 쓰여지기도 하지만 어떤 맑은 공기라던가 이런 상황으로 다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이라던가 대기오염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이 잡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Tragedy of Commons라고 하는데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경우에는 이걸 사적 시장에서 분배를 맡긴다고 하면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이런 어떤 시장의 역할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죠? 정부의 참여가 정당화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제대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비효율을 개선시켜줘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첫 번째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이름하여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 라이더인데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신의 선호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딱 공급이 된다면 나는 충분히 누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결정이 되고 그 양의 서비스가 결정되고 나면 아무나 와서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부 또는 주정부 또는 도 단위의 정부, 지방 정부가 공공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립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집 앞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편익들이 아주 클 수 있죠.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 산책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산책도 하고 뭐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공원이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적으로 그 공원을 만드는데 공헌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짜로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공공재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호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먼저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면 그 서비스를 정말 알차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공공재의 경우에 과소공급되게 만드는, 시장에서는 항상 과소공급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의 분배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 실패로 일어나는 거죠. 시장 자체에서 아니면 사회 전반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왜? 무임승차자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어디서 온다?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배제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죠. 가격을 지불하죠. 내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짜로 누려도 되기 때문에, 한번 서비스 양이 결정되고 나면 그 서비스가 충분하다면 모두가 와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만큼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항상 과소 공급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시장이 어떤 신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아니면은 공공적인 어떤 그런 공공재의 서비스, 공공재의 제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공공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시장이 있으면 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그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서로 가치가 있으니까. 소비자는 그것 때문에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효용을 누릴 거고요. 생산자는 그 상품을, 그 재화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정도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냥 시장이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아예 공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을, 이 산업에 정부가 얼마만큼을 생산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직접적인 선호 표명이 안 되는 프리라이더의 선호까지를 어떻게 찾아서 그만큼의 효율적인 배분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 이런 이제 상황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분석 기법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Cost Benefit Analysis라고 하는데요. Cost Benefi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공공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이 공공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가지고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회후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타나는 수요 공급이라면 수요 곡선이 편익을 대변하고 공급 곡선이 비용을 대변합니다. 그게 이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추가적인 상품에 대한 가치, 그럼 한 단위를 더 소비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를 편익이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편익이라고 하고요. 베네핏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은 뭐 민간적으로 생산하나 공공적으로 생산하나 비용 발생하는 거니까 비용 분석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법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까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정치 과정에서도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신문이라든지 공공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교 편익 분석이 이루어졌느냐, 뭐 환경 영향 분석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의 틀에서 그 과정, 그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하는 세부적인 항목들입니다. 자, 이제는 잠깐 이제 공유 자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하려다가 말았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동네에 전부 목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A, B, C, D 목장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구의 소유지도 아닌 공공의 소유지 가 중간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아주 양질의 목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나 와서 그 풀을 소나 뭐 말을 키우는데 소나 말을 먹여도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목장 A, 목장 B, 목장 C, 목장 D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공유지에 있는 목초를 뜯어먹게 합니다. 공짜죠. 아무나 와서. 경합성 없죠. 배제성 없습니다. 배제성은 없는데 사실은 경합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공유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경합성이 있습니다. 이거 다 뜯어먹으면 없어지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그런 공유지가 존재하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 공유지, 목초지, 양질의 목초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멸종돼 버리고 마는 거죠. 예, 고갈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비극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목장 A, B, C, D 네 군데의 목장이 따로따로 있고 그 중간에 누구의 소유주도 아닌 양질의 목초가 자라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가격을 지불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목초를 소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와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장의 크기가 아주 넓다면 경합성이 없다까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목초라는 게 한정적인 지역, 한정적인 크기만큼의 땅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목장에서 모든 가축들을 끌고 와서 먹인다면 순간 고갈될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합성이 있죠. 공유자원입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 공유자원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공유지의 비극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우리 외부효과에서 거래 비용이 아주 낮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적 해결법이 있다. 그걸 제시한 사람이 코즈다라고 그랬죠. 코즈 정리가 여기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 A, B, C, D 누구의 것이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른 사용자, 다른 사람, 뭐 E라는 다른 사람이 있다든지 F라는 다른 사람이 있다든지 아예 정부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목초지의 소유권이 정확하게 있다면 조절할 수 있겠죠. 목장 A가 그 목초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 C, D 목장 주인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목초지의 그 풀이 아주 양질인 것 같은데 우리 가축들한테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가격 얼마로 하겠습니다. 한 시간당 얼마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줄게요. 쓸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죠. 자, 배제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거래 비용이 아주 적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사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 소유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정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완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유 자원은 나름대로 사적 재화로 변화시켜 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장 실패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 시장 실패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정부가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정부가 그런 가격 체제를 부과하면 되겠죠. 그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만 개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공유자원들이 이렇게 고갈되고 있고 나중에는 결국 뭐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희귀자원으로 분류돼가지고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갑니다. 코끼리 산화 때문에 희귀종이 돼가니까 못 죽이게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아주 희소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유자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런 문제를 코즈 정리로도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화를 두 가지 특성에 맞춰서 네 가지 분류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적재,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적재가 있었고 공공재가 있었고 클럽재가 있었고 공유자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뭐였나요? 경합성과 배제성. 배제성은 가격 체계를 바탕으로 아니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서비스나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거고요. 경합성은 그 상품 자체의 희소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을 소비하게 되면 고갈된다거나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진 특징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다 없는 그런 상품들이 공공재로 분류되고, 공공재 서비스는 특히 정부가 서비스나 그 재화를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다 없는 경우에 공공재로 분류해서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공공 서비스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 우리 시장 시스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효율적인 점들을 어떻게 찾냐?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서 찾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공유 자원의 경우에는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결국은 그 공유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제재, 코드 정리를 위해서 재산권을 명확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직접적인 관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직접적인 소유권을, 공유자원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관리가 있음으로써 고갈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클럽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을 거고, 사적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은 이제까지 우리 일반적인 경쟁시장의 배분, 그런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초점은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보시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 네 가지 분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공재와 공유자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시장 이론 자체, 시장의 전반적인 이해 자체를 올리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사회적 후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